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토론토의 작은 아파트로 그 인형이 배송된 건 한 달 전쯤이었어. 유품 정리하던 엄마가 보낸 거였지. 처음에는 그냥 거실 책장 제일 높은 칸에 올려뒀어. 오래된 물건이라 그런지 먼지가 좀 쌓여 있었고 그뿐이었지. 빅토리아 시대 인형이라고 했던가.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도자기로 만들어져서 금이 좀 가 있었어. 눈은 유리였는데 이상하게 광택이 돌았지. 문제는 내가 그 인형을 내 침실로 옮기면서 시작됐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어느 날 밤에 거실에 혼자 있는 게 좀 그래 보여서. 내 방 책장, 그러니까 침대 발치에서 비스듬히 보이는 그곳에 뒀지. 그날 밤부터였어. 잠을 잘 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물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냥 새 물건이 방에 들어와서 신경이 쓰이는 거겠지 하고 넘겼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그 느낌이 매일 밤 계속됐어.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책장 위 그 인형이 나를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다는 감각이 너무 생생했지.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물리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그러다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 평생 가위 한번 안 눌려본 사람이었는데 몸은 돌덩이처럼 굳고 숨은 막히고 눈만 간신히 뜰 수 있었지.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 그 빛 속에서 책장 위 인형의 윤곽이 보였지. 그냥 평소랑 똑같은 모습이었어. 움직이지도 않았고 소리를 내지도 않았지. 그런데도 나는 그 인형이, 저 어둠 속의 작은 형체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 시선이 나를 마비시키고 있었거든. 그런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됐어.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지독한 피로감에 시달렸지. 낮에는 괜찮았어. 햇빛 아래에서 보면 그건 그냥 낡고 금간 인형일 뿐이었으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 회사의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예민해진 거라고. 합리적인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어.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느 때처럼 끔찍한 가위 눌림 끝에 겨우 잠들었다가 새벽녘에 문득 눈을 떴어. 방 안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이 트기 직전에 푸른 빛이 감돌고 있었지. 목이 말랐어. 물을 마시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무심코 책장 쪽을 봤어.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지. 인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 그런데 뭔가 달랐어.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 전날 밤 내가 봤을 때 인형의 고개는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시선은 방 중앙의 바닥을 향하고 있었거든. 늘 그 각도였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어. 인형의 고개가 똑바로 정면을 향해 있었지. 그리고 그 유리 눈은 정확하게 침대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있었어. 착각이 아니었어.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똑같았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 두 개의 유리 구슬이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지.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냥 인형을 쳐다볼 뿐이었지. 인형도 나를 쳐다봤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마주보고 있었어. 해가 완전히 떠서 방 안이 환해질 때까지.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어. 더 이상 그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지. 인형을 거실로 다시 내놓거나 아예 버리면 해결될 문제였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 수가 없었어. 마치 그 인형을 내 시야 밖으로 두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비이성적인 공포가 나를 지배했지. 그래서 나는 인형을 그대로 둔 채 소파에서 쪽잠을 자기 시작했어. 물론 소파에서 자는 것도 편하지는 않았어. 밤마다 침실 문틈으로 시선이 느껴졌거든. 문을 닫아도 소용없었어. 그 시선은 나무 문을 뚫고 나와 내 뒤통수에 밝혔지. 나는 점점 말라갔어.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의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지. 변화는 아주 서서히 교묘하게 일어났어. 처음에는 인형의 눈동자뿐이었지. 하지만 며칠 뒤에는 고개의 각도가 조금씩 달라졌어. 어제는 분명 오른쪽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왼쪽을 보고 있는 시기였지. 너무나 미세한 변화라서 사진을 찍어두지 않으면 나조차도 내 기억을 의심하게 될 정도였어. 그래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실로 들어가 인형의 사진을 찍었지. 아이폰으로 같은 각도에서. 그렇게 이틀치 사진을 비교해보고 나서야 나는 내 의심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어. 인형은 움직이고 있었어. 내가 보지 않을 때 아주 조금씩. 사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생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나빠졌지. 이제 인형의 움직임은 더 대담해졌어. 어느 날 아침에는 인형의 한쪽 팔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었지. 마치 내게 손을 흔들려는 것처럼. 또 다른 날에는 인형이 입고 있던 레이스 드레스의 주름이 전날과 다르게 잡혀 있었어. 누군가 만지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집안에 혼자 있었어.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지. 현관문은 이중으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어. 범인은 그 인형뿐이었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지. 할머니 유품 말이야. 그 인형. 혹시 그 인형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어.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지. 그런 건 왜 묻니? 그냥 오래된 인형일 뿐이야. 할머니가 아끼시던 거라 버리기 아까워서 너한테 보낸 거고. 나는 집요하게 물었어. 할머니가 왜 그걸 아꼈는지, 어디서 난 건지. 엄마의 대답은 늘 같았어.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할머니가 젊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라고. 그냥 그만 물어보라는 짜증 섞인 대답만 돌아왔지. 뭔가를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인형을 상자째로 보내줬던 엄마의 행동을 떠올렸어. 왜 굳이 나였을까? 다른 손주들도 있는데. 마치 나에게 떠넘긴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 그날 밤 나는 큰 결심을 했어. 이 현상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인형을 지켜보기로 한 거야.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시고 거실 불을 모두 켠 채로 침실 문 앞에 앉았어. 문을 살짝 열어 인형이 보이는 틈을 확보했지. 시간은 끔찍하게 느리게 흘러갔어. 새벽 1시, 2시, 3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인형은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미동도 없이 책장 위에 앉아 있었지. 내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어.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건가?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 새벽 3시 44분. 침실 안에서 소리가 났어. 아주 작은 소리였지. 바스락. 마치 마른 나뭇잎이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 나는 잠이 확 깼어. 숨을 죽이고 틈새로 방 안을 들여다봤어. 인형은 그대로였어.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어. 소리는 인형이 있는 책장 쪽에서 났거든.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들렸어. 이번에는 좀 더 명확했지. 똑,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유리구슬이 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것 같은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였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 그냥 문틈으로 방 안을 노려볼 뿐이었지. 몇 분이 지났을까? 아무 일도 더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일어났어.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밟으며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지. 책장 아래를 비췄어. 아무것도 없었어. 바닥은 깨끗했지. 내가 잘못 들었나? 환청이었나? 안도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 손전등 불빛을 위로 올려 책장을 비췄지. 인형은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인형의 오른손, 그러니까 살짝 들려있던 그 손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어. 작고 검은 것이었지.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걸 확인했어. 그건 내 방 열쇠였어. 며칠 전에 잃어버려서 한참을 찾았던 서랍장 맨 위 칸에 넣어뒀던 내 방 예비 열쇠. 그게 왜 인형의 손 위에 있는 거지? 나는 서랍장으로 달려가 맨 위 칸을 열었어. 역시나 비어 있었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 이건 단순한 움직임의 문제가 아니었어. 그 인형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 내 물건을 인지하고 그걸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 그리고 나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었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그날 이후로 나는 집을 비울 수가 없게 됐어. 출근도 하지 않았지. 회사에는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어. 하루 종일 인형을 감시했어. 내가 보고 있을 때 인형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잠시 화장실을 가거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오면 무언가 바뀌어 있었지. 책장 위에 나란히 꽂혀있던 책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거나 내가 벗어둔 옷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시기였어. 인형은 마치 나와 게임을 하는 것 같았지. 나를 조롱하면서 서서히 내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어.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 움직이는 인형, 저주받은 물건, 빙의, 온갖 종류의 오컬트 사이트와 포럼을 닥치는 대로 읽었지. 대부분은 그저 꾸며낸 이야기처럼 보였어. 하지만 몇몇 게시물은 소름 끼칠 정도로 내 상황과 비슷했지. 그런 물건들은 파괴하거나 불태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더 끔찍한 저주가 내릴 거라고 경고했지. 나는 할머니의 유품을, 그것도 할머니가 아꼈다는 물건을 차마 부술 수가 없었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지. 만약 저 인형 안에 무언가 들어있다면 인형을 부순다고 그게 사라질까? 오히려 그 존재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결국 나는 다시 엄마에게 연락했어. 이번에는 울면서 매달렸지. 제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이 인형 대체 뭐냐고. 내 울음 섞인 절규에 엄마도 결국 입을 열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체념한 듯 했지. 그 인형, 원래 네 할머니 것이 아니야. 할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너한테는 이모 할머니가 되는 사람의 것이었지. 나에게 이모 할머니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 엄마는 계속해서 말했지. 그녀의 이름은 릴리였고 어릴 때 죽었다고. 할머니가 10살 때 릴리는 8살이었는데 집 2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했어. 그때 릴리의 손에 그 인형이 들려 있었다고 했지. 사고 이후 증조 할머니는 릴리가 인형 때문에 죽었다고 믿었대. 릴리가 평소에도 그 인형이랑만 대화하고 다른 사람이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증조 할머니는 인형을 벽난로에 던져서 태워버리려고 했지. 그런데 내 할머니가 그
그걸 막았대. 동생의 유일한 유품이라며 울면서 못 태우게 했다고. 그 뒤로 할머니는 평생 그 인형을 다락방 상자 안에 넣어두고 절대 꺼내지 않았다고 했어. 그런데 왜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굳이 나한테 보내라고 유언을 남겼는지 엄마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 아마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랬을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는 망연자실했어. 릴리, 8살의 죽은 소녀. 지금 내 방 책장 위에 앉아있는 저 인형의 원래 주인이었지. 그렇다면 저 인형 안에 있는 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인형에게 말을 걸었어. 텅 빈 거실에서 침실 문을 향해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지. 네가 릴리니? 대답은 없었어. 하지만 그 순간 침실 안에서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쿵 하는 꽤 무거운 소리였지. 나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어. 한참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 다음 날 아침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야 나는 용기를 내어 침실 문을 열었어. 그리고 바닥을 보고 숨을 멈췄지. 인형이 책장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었어. 마치 누군가 일부러 앉혀놓은 것처럼 등을 책장에 기댄 채로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앉아 있었지. 그리고 고개를 들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그 모습은 마치 자기가 직접 책장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 나는 뒷걸음질 쳐서 방을 나왔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갈비뼈가 아플 지경이었지. 이제는 확실해졌어. 저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저 안에는 의지를 가진 무언가가 있어. 그리고 그건 점점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지. 나는 집에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어. 당장 짐을 싸서 어디든 가야겠다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내가 집을 비우면 저 인형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 뒤를 따라올까? 아니면 이 집에 남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까? 상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어. 며칠 동안 나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 퀭한 눈으로 집안을 배회하며 인형의 움직임을 살폈지. 인형은 더 이상 책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매일 아침 일어나 보면 위치가 바뀌어 있었지. 어제는 침대 옆 협탁 위에, 오늘은 문 바로 앞에, 마치 내 동선을 막아서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부엌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에 잠이 깼어. 심장이 철렁했지만 나는 애써 무시하고 이불을 뒤집었었지. 아침이 되어서야 부엌으로 나갔어. 그리고 식탁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지. 식탁 위, 밤새 쌓인 먼지 위에 아주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어. 손가락으로 쓴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그 크기는 어린아이의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았어.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 내 거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이건 내 집이야. 이건 내 인생이라고. 낡은 인형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어. 분노가 공포를 집어삼켰지.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침실로 달려갔어. 그날 아침 인형은 내 베개 위에 앉아 있었어. 나는 인형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달려갔어. 아파트 복도로 뛰쳐나가 비상계단 문을 열었지. 우리 아파트는 15층이었어. 나는 계단 창문을 열고 인형을 든 팔을 밖으로 뻗었어. 이제 끝내자. 나는 인형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 그 도자기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 유리 눈은
흐린 하늘을 담고 있었어. 나는 눈을 감고 손에 힘을 풀었어. 인형은 내 손을 떠나 아래로 떨어졌어. 나는 차마 그 모습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 창문을 닫고 계단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 나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잠갔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지. 그날 나는 12시간 넘게 잠을 잤어. 악몽도 가위 눌림도 없었지. 다음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 창밖은 화창했고 세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지. 커피를 내리며 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어. 회사에 연락해서 복귀 날짜를 잡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해서 사과해야지.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였어.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 띵동. 나는 누구일까 생각하며 인터폰 화면을 켰어.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어.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 잘못 눌렀나? 나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어. 그리고 문 앞 바닥을 보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어. 문 앞에 그 인형이 놓여 있었어. 15층 높이에서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을 텐데 인형은 멀쩡했어. 아니, 멀쩡하지 않았어. 얼굴에 금이 더 깊게 패고 한쪽 팔이 부러져 있었지. 입고 있던 레이스 드레스는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어. 하지만 그건 분명 내가 어제 버린 그 인형이었어. 인형은 바닥에 누운 채 고개만 들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지. 그 유리 눈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 분노 혹은 원망.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 그냥 뒷걸음질 쳐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고 모든 잠금 장치를 걸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지. 대체 어떻게 다시 돌아온 거지? 누가 가져다 놓은 거야?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됐어. 이 아파트 사람들은 아무도 저 인형에 대해 몰라. 나는 몇 시간을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 그 인형이 아직 문 밖에 있다는 걸,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해가 지고 집 안이 어두워졌어. 나는 불을 켤 생각도 못했지. 어둠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현관문 손잡이에서 소리가 났어. 달칵.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 금속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였지. 나는 입을 틀어막았어. 잠금 장치 때문에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손잡이는 계속해서 위아래로 움직였어. 끼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면서 그건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 나는 완전히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지. 제발 멈춰줘.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 그러다 어느 순간 소리가 멎었어. 정적이 찾아왔지. 나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의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봤어.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인형이 사라진 건가? 그때였어. 렌즈 바로 앞에서 무언가 불쑥 나타났어. 그것은 인형의 얼굴이었어. 깨지고 금이 간 도자기 얼굴. 렌즈에 바짝 붙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 그 텅 빈 유리 눈이 나를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어. 그 뒤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아침 해가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지.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 음식은 배달시켜 먹었고 쓰레기는 집 안에 쌓아뒀지. 인형은 더 이상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그게 여전히 문 밖에 있다는 걸. 가끔씩 한밤중에 현관문 아래 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거든. 나는 망가졌어. 완벽하게. 이제는 집안의 모든 물건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았지. 의자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책상 위에 펜이 굴러 떨어져도 나는 몇 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어. 그 인형이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옮겨 놓은 것만 같아서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 내가 지금 겪는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망상인지, 어쩌면 처음부터 인형은 움직이지 않았을지도 몰라. 내가 외로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린 걸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 아침 나는 내 방 침대에서 잠이 깼어. 소파가 아니라. 어젯밤 나는 분명히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거든. 내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나를 침대로 옮겨 놓은 거야.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깼어. 새벽 3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지. 마닐라의 공기는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놔도 끈적거렸고, 잠들기 전에 마신 맥주 때문인지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어. 냉장고로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 처음에는 그냥 쿰쿰한 냄새인 줄 알았지. 이 낡은 아파트 건물은 배관이 워낙 엉망이라 가끔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기도 했거든. 근데 그런 냄새가 아니었어. 흙냄새였어. 비에 젖은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그 흙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산파기타 꽃 향기가 섞여 있었지. 필리핀 어디서나 맡을 수 있는 흔한 꽃 향기지만 이상했어. 내 12층짜리 아파트, 창문은 전부 닫혀 있었고 에어컨만 돌아가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런 냄새가 날 리가 없었거든. 나는 거실을 둘러봤어. 어둠 속에서 가구들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지 별다른 건 없었어. 잘못 맡았겠거니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부엌으로 갔지.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꺼내 마시는 동안에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것 같았지. 마치 누군가 젖은 흙과 산파기타 꽃다발을 들고 내 바로 등 뒤에 서 있는 것처럼.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 나는 일부러 천천히 아무렇지 않은 척 뒤를 돌아봤어. 당연히 아무도 없었지. 텅 빈 거실은 에어컨 실외기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어. 그제야 안심하고 물을 한 모금 더 마시는데 바로 그때였어. 거실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뚝뚝 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 배관 문제일 거라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걸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 하지만 소리는 천장이 아니라 거실 한가운데서 들려오고 있었어. 나는 마시던 물병을 든 채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지.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거실 바닥이 희미하게 보였어. 그리고 나는 그걸 보고 말았어. 내 소파 바로 아랫바닥에 무언가 젖은 자국이 있었어. 그리고 그 자국 옆으로 길고 검은 머리카락 몇 올이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지. 그 순간 2주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모든 감각을 후려쳤어. 그날은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바탄가스 주에 있는 시골 마을에 다녀오는 길이었어. 장례식은 늦게 끝났고 마닐라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3시간은 운전해야 했지. 늦은 시간이라 길은 한적했어. 가로등도 거의 없는 2차선 국도였고 내 오토바이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좁은 시야만이 유일한 빛이었지. 주변은 온통 사탕수수 밭 아니면 이름 모를 나무들 뿐이었어. 벌레 우는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크게 들렸지. 얼마나 달렸을까. 길가에 하얀 형체가 서 있는 게 보였어. 처음에는 마네킹 같은 건 줄 알았지. 이 동네 사람들이 가끔 장난으로 그런 걸 세워두기도 하거든.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였지. 온통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눈에 확 띄었어. 이상했지. 이런 시간에 이런 외딴 길에 여자가 혼자 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가 싶어서 속도를 조금 줄였어. 여자는 미동도 없이 서서 도로 쪽을 보고 있었어. 얼굴은 긴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전혀 보이지 않았지.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치는 순간 그 여자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는 게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쳤어.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았지. 도와달라는 신호일까? 아니면 그냥 이리 오라는 손짓일까? 섬뜩한 기분이 들어서 그냥 지나쳐야겠다고 생각했어. 엑셀을 다시 감아 속도를 높이려는 순간이었어. 엔진이 꺼졌어. 아무런 전조도 없이 그냥 툭 하고 동력이 끊겼지. 굉음을 내던 엔진이 갑자기 침묵하자 주변의 벌레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 오토바이는 관성으로 몇 미터 더 나아가다 멈춰섰지. 그 여자에게서 불과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 당황해서 시동을 다시 걸려고 키를 돌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헤드라이트까지 꺼져버렸지. 완전한 어둠 속에 나 혼자 남겨진 거야. 유일한 빛이라고는 멀리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뿐이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 그 순간 이상한 걸 깨달았어. 조금 전까지 귀가 아플 정도로 울어대던 벌레 소리가 갑자기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 완벽한 정적이었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 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 그 여자가 있던 쪽을 쳐다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그녀가 아직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 필사적으로 시동키를 계속 돌렸어. 제발, 제발. 속으로 몇 번이나 외쳤는지 몰라. 그러다 갑자기 부르릉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리고 헤드라이트가 다시 켜졌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엑셀을 감았지. 오토바이가 총알처럼 튀어나갔어. 한참을 달린 후에야 아주 잠깐 백미러를 볼 용기가 생겼어. 그 여자는 내가 처음 봤던 그 자리에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어. 그리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지 않는 그 먼 거리에서도 그녀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왜인지는 몰라.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날 이후 나는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어.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오토바이가 낡아서 잠깐 고장났던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지. 그런데 오늘 밤 내 아파트 거실에서 그날의 냄새와 그날의 흔적을 발견한 거야. 젖은 흙 자국과 길고 검은 머리카락. 이건 내 착각이 아니었어. 그 여자는, 그 시골길에 서 있던 하얀 여자는 나를 따라온 거야. 여기까지. 마닐라의 내 아파트까지. 그날 밤 이후로 내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지. 샤워를 하고 나오면 닦은 적 없는 욕실 거울에 희미하게 손자국이 나 있었어. 분명히 닫아놓고 나온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건망증이 심해진 거라고 애써 무시했지.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그게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소리였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 밤에 잠이 들려고 하면 벽 너머에서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 드르륵 드르륵 하고. 처음엔 옆집 소음인 줄 알았지. 근데 소리는 항상 내 침대 머리맡 쪽 벽에서만 들렸어. 옆집 사람이 매일 밤 같은 위치에 벽을 긁을 리는 없잖아. 어떤 날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 아주 희미해서 바람 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지. 소리는 항상 화장실 배수구 쪽에서 들려왔어. 나는 점점 집에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게 됐어. 퇴근 후에도 일부러 밖을 돌아다녔지. 시끄러운 쇼핑몰에 가거나 밤늦게까지 하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 어떻게든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발버둥 쳤지. 하지만 결국엔 돌아가야 했어. 내 집 현관문 앞에 설 때마다 문을 열면 그 여자가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상상에 심장이 조여들었어.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만뒀어. 누가 믿겠어. 귀신을 받고
그 귀신이 나를 따라와서 집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이나 당하겠지. 나는 철저히 혼자였어. 이 공포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됐어. 그날은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하고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왔지.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못하고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한기를 느끼며 잠에서 깼어. 에어컨은 꺼져 있었는데도 마치 냉동 창고 안에 있는 것처럼 추웠지. 그리고 내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어. 색 하는 아주 차갑고 축축한 숨소리였어. 나는 공포에 질려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그냥 죽은 듯이 누워 숨을 참고 있었지. 숨소리의 주인은 내 얼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았어. 내뱉는 숨결에서 흙냄새와 삼파기타 향이 희미하게 느껴졌지. 그 여자가 온 거야. 내 소파 옆에 서서 잠든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 그러다 그 존재가 천천히 허리를 숙이는 게 느껴졌어. 그리고 내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었어. 필리핀의 어느 지방 사투리 같기도 했고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소리의 나열일지도 몰랐지. 중요한 건 그 목소리였어. 너무나 깊은 슬픔과 원한이 담겨있는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어.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 내가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불렀어. 제발 이것 좀 멈춰달라고. 그러자 귓가에 머물던 차가운 공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 숨소리도 속삭임도 멎었지. 나는 한참 동안 그대로 누워 있다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 거실은 어두웠고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벌벌 떨리는 몸을 일으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잠갔어.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 다음 날 나는 결심했어.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이게 뭔지 알아내야만 했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나를 따라다니는지. 나는 회사를 병가내고 컴퓨터 앞에 앉았지. 그리고 필리핀 하얀 여자 귀신, 바탕가스 국도 귀신 같은 검색어들을 쳐넣기 시작했어. 수많은 괴담과 전설들이 쏟아져 나왔어. 필리핀에는 화이트 레이디라고 불리는 여성 귀신 이야기가 지역마다 있었지. 대부분 억울하게 죽은 여성의 원혼이었고 특정 장소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내용이었어. 내가 본 여자와 비슷했지.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 사람을 따라 집까지 쫓아온다는 이야기는 흔치 않았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나왔던 그 국도의 이름을 특정해서 검색하기 시작했어. 오래된 지역 뉴스 기사, 현지 블로그, 심지어는 문 닫은 지 오래된 온라인 포럼의 게시물까지 샅샅이 뒤졌지. 그러다 아주 작은 단서를 하나 발견했어. 10년도 더 된 어느 포럼의 게시물이었는데 한 남자가 나와 비슷한 경험을 썼더라고. 나와 같은 국도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를 봤고 그 직후에 오토바이 엔진이 꺼졌다는 이야기였지. 그 글에는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어. 그중 하나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지. 거기서 그녀를 봤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무언가 남겼다면 그걸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무언가 남겼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곰곰이 생각했어. 그 여자가 나에게 무언가를 남겼나? 그날 밤을 되짚어봤지. 나는 그저 그녀를 보고 지나쳤을 뿐이야.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아니, 정말 그럴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날 입었던 옷가지를 전부 꺼내봤어. 장례식에 가느라 입었던 검은 셔츠와 바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입지 않고 옷장 구석에 처박아 뒀었지.
옷을 샅샅이 뒤졌어. 주머니도 확인하고 옷솔기까지 꼼꼼히 살폈지. 아무것도 없었어. 실망하며 옷을 다시 집어넣으려는데 바지 밑단 안쪽에서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 바지단을 뒤집어 보니 아주 작은 말라 비틀어진 꽃잎 하나가 실밥에 걸려 있었지. 삼파기타 꽃잎이었어. 그날 밤 내 아파트에서 났던 바로 그 향기의 주인. 심장이 쿵쾅거렸어. 이게 바로 그 포럼에서 말한 남긴 것일까? 이런 작은 꽃잎 하나가 그 끔찍한 존재를 내 집까지 끌어들였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 나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작은 비닐봉지에 넣었어. 이걸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줘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가야만 했어. 그 여자를 만났던 그 저주받은 국도로. 생각만 해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나는 비닐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차 키를 챙겨 집을 나섰지. 오토바이는 도저히 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친구에게 차를 빌렸어. 마닐라를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나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어.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곳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날까?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미 내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어. 뭐라도 해봐야 했지. 몇 시간을 달려 익숙한 국도로 접어들었어. 낮은 아직 환했지만 길 양옆으로 늘어선 사탕수수밭은 여전히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 나는 천천히 차를 몰며 그날 오토바이가 멈췄던 장소를 찾기 시작했어.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유난히 길게 뻗은 직선도로 구간이었던 것만은 분명했지. 한참을 헤맨 끝에 기억 속의 장소와 비슷한 곳을 찾았어.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지. 후텁지근한 공기와 매캐한 흙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 주변을 둘러봤어. 아무도 없었지. 가끔씩 낡은 트럭이나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지나갈 뿐이었어. 나는 주머니에서 꽃잎이 든 비닐봉지를 꺼냈어. 이걸 어디에 둬야 할까? 그냥 길바닥에 버리면 되는 걸까? 망설이고 있는데 길 건너편 수풀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 나는 조심스럽게 길을 건너 그쪽으로 다가갔지. 수풀을 헤치자 아주 낡고 작은 십자가가 땅에 박혀 있었어. 누군가 이곳에서 사고로 죽었고 유가족이 세워둔 추모 십자가인 것 같았지. 십자가 앞에는 시든 꽃 몇 송이와 녹슨 동전 몇 개가 놓여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 아래 흙바닥 위에서 내가 가진 것과 똑같은 말라비틀어진 삼파기타 꽃잎들을 발견했어. 바로 여기였구나. 그 여자는 사고로 이곳에서 죽은 사람이었고 나는 우연히 그녀의 유품 중 하나를 내게 붙여왔던 거야. 나는 비닐봉지에서 꽃잎을 꺼내 조심스럽게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았어. 미안합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흘러나왔지. 꽃잎을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졌어. 조금 전까지 들리던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던 차 소리가 모두 멎었지. 2주 전 그날 밤처럼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어. 등골이 서늘해졌지.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봤어. 그 여자가 서 있었어. 내가 차를 세워둔 길 건너편에. 대낮인데도 그 여자의 주변만은 어두운 그늘에 잠겨 있는 것 같았지. 여자는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 이번에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 사이로 희미하게 윤곽을 볼 수 있었지.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저 밋밋한 피부뿐이었어. 마치 덜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어.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지. 여자는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내지 않았어. 그저 얼굴 없는 얼굴로 나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여자의 형체가 아주 천천히 아지랑이처럼 흐려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몇 초 후 완전히 사라져버렸지. 여자가 사라지자 세상의 소리가 다시 돌아왔어. 바람이 불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차를 향해 달렸어. 차에 타자마자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어 그곳을 벗어났지. 마닐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백미러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 그 일이 있은 후 내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흙냄새도 울음소리도 벽을 긁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 나는 겨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그 여자는 떠났지만 나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거든. 나는 더 이상 어두운 곳에 혼자 있지 못해. 밤에는 항상 모든 방에 불을 켜놓고 자.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수시로 뒤를 돌아보지. 욕실 거울은 아예 수건으로 덮어버렸어. 거울 속에 무언가 비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은 내가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해.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고 맞는 말이겠지.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여자가 정말로 떠난 게 맞을까? 어쩌면 그녀는 떠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내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내 귀를 통해 소리를 들으며 내가 느끼는 이 공포를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도 나는 불을 전부 켠 채 잠을 청할 거야. 그리고 잠이 들면 꿈속에서 그 길 위에 다시 서 있겠지. 얼굴 없는 여자가 나를 향해 천천히 손짓하는 그 끝나지 않는 악몽 속에서 이제 나는 알아. 그날 밤 오토바이가 멈췄을 때 나는 단순히 길 위에서 멈춘 게 아니었다는 걸. 나는 그 여자의 시간에 그녀의 원한 속에 함께 멈춰버렸던 거야. 그리고 아마 평생 그곳을 벗어날 수 없을 테지.